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회는 좀 안정되고 미래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한동안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은 이 혼란을 좀 종식시키고 또 비전을 좀 보여주면서 미래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심리학당에서 대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각 개인의 어떤 성격적 특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징이 문학적으로 과연 어떤 인물과 비슷한가, 그래서 연관성을 좀 지면서 쉽게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모한 신념주의자 돈키호테 김문수 편입니다. 자, 김문수, 젊은 분들은 조금 낯설 거예요.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잊혀지는 이제 은퇴 수순으로 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것이 위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신념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광야로 뛰쳐나갔고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고 결국 이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시키죠. 또 그가 다시 국민들의 어떤 소환을 받게 된 것, 그러니까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된 것도 탄핵 사건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 소환을 다시 받게 된 것도 아이러니하게 탄핵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 이것을 국감 현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해라, 사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꼿꼿하게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앉아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파적, 자유우파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심금, 마음을 울려서 이제 저분밖에 없구나, 나 저 사람만 믿고 갈래, 뭐 이러면서 은퇴 시점에 정치인, 정말로 이제는 그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학에서 보면 돈키호테를 설명할 때 너무나도 비슷해요. 깡마른 몸에 번뜩이는 눈, 네, 그 모습이 된 노회한 정치인이 이제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김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알아볼까요? 네, 자,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수재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입학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또 학생운동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결국 학교에서는 제적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김문수는 동대문에서 재단 보조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동운동가로서의 김문수가 시작됩니다. 자, 청계천에서 재단 보조로서 일을 하다가 전국 금속노조, 그리고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을 역임합니다. 금속노조 상당히 강성이고 힘이 센 노조죠. 근데 거기에 노조위원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수감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운동, 나 진짜 뭐 이 학생운동 했다, 이 정도로 세게 한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치인 김문수는 또 우파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87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994년 민자당에 입당하게 되고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도지사를 2번 역임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강성 우파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유튜브를 개설해서 계속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갑니다. 자, 이런 인물 김문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한 신념과 추진력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반성과 책임감입니다. 첫 번째, 강한 신념과 추진력.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는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은 실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실행하고 정말로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이죠.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접근을 잘 해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 이것도 좀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만 경기도지사 때 그의 어떤 행정 업력을 보면 대단히 실용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한참 걸릴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반성과 책임감입니다. 1996년 노동법이 날치기 됩니다. 이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으로 한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는 자기 반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곧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과 행동이 문제가 항상 됩니다. 일부 발언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비춰지고 또 이것을 논란이 항상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녀가 무죄다, 그는 잘못이 없다라는 자신의 어떤 신념을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채널에서 그것을 계속 설파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예도 또 있죠. 경사 노조위원장 시절에 보수단체에 가서 또 강연을 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너무 강성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적 일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당을 옮겼고 또 이 사람의 철학이 좌에서 우까지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펙트럼을 보여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신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당내 갈등 또 외부의 어떤 세력과의 마찰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돌격형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마찰, 특히나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는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이제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 투사적 이미지에서는 많이 벗어났을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포용력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와 이념이 다른, 우리가 여당이고 저쪽이 야당이다. 그러면 야당과 타협하거나 대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됐다 치면은 아주 극렬한 어떤 이념 논쟁, 체제 전쟁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념에 따른 행동, 이것은 분명히 통합적 시각을 만들 수 있고 실용적 접근을 하게 만든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정치적인 불신, 또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죠. 또 신념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 결단력 있고 삶이 깨끗합니다. 네, 사적으로 비리라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한 경험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죠? 어떤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타협이 부족한 그런 리더십으로 비춰지게 되죠. 또 언행이 너무 직설적이고 또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점이 되면 솔직함, 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지자들은 이 말로 확 단합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요? 갈등이 생기고 적대감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면
사실 온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돈키호테랑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책에서의 돈키호테는 딱 지금 현재의 김문수 장관과 외모마저도 너무 비슷합니다. 깡마른 몸, 그리고 번뜩이는 눈, 그리고 뭔가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막 돌격하는, 풍차를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김문수 장관과 돈키호테가 너무 닮았죠.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자, 배경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가난한 집안의 수재, 그리고 노동운동가, 좌파적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죠. 돈키호테는 어땠을까요? 네, 시골 귀족입니다. 그리고 기사도 문학에 푹 빠져 있죠. 그리고 몽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은 너무 혼란해. 나만이 구제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몽상을 하죠. 상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로 이념을 전환하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기사도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행동은 어땠을까요? 김문수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을 완전히 바꾸고 더 극단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돈키호테는 어땠죠? 본인을 기사로 인정하고 직접 모험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죠? 모험을 떠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가 있죠? 세상의 시선, 기준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김문수 후보는 신념이 바뀐 후에도 그 신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어땠죠?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인물 모두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조롱과 비판을 감수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신념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감동은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돈키호테와 김문수 후보의 어떤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심과 헌신입니다. 네, 김문수 현실에서 신념을 바꾼 후에도 그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죠.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죠.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받든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꾸준히 그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둘 다 비판받고 조롱받지만 진심과 헌신은 분명히 타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이죠. 자,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풍차와의 싸움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는 겁니다. 네, 어떤 선택을 국민들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의 진심과 헌신이 느껴진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될지, 아니면 시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융화할 수 있고 편안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면 아마 김문수 장관의 마지막 모험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